예, 이어서 이 보선 이후에 그 정계 개편 등 이렇게 이제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 소장님부터 좀. 저요? 예. 예, 일단 보선에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건이 두 개 다 패배할 가능성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매우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시나리오 1이네요. 예, 그럼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가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건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레임덕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레임덕에 빠져드는 이 현상이 야권의 어떤 적극적인 공격이나 야권의 어떤 그 강화된 능력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기보다는 야권도 질이 멸렬하는 것은 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로서 이렇게 이제 레임덕이 초래된 부분이라는 점을 보면 이건 좀 사태가 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권으로서는 지금 서울에서 선거가 졌는데 다음 대선에서 지금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 제가 봤을 때 나은 상황이 오지는 못할 것이다.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변수들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권에서는 이제 개헌을 통해 가지고 대선 구도를 없애는 것이 상책이었는데 이제 여건이 패배한 상황에서 과연 개헌을 던지면서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패배한 상황에서 야권에서 개헌에 동조하는 자들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큰 의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헌도 쉽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권에서는 기대하는 것이 지금 이주자인 이재명인데 이재명 부분에 대해서 여권 핵심에서의 우려나 여태까지 비토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이재명 측에서 LH 사태를 촉발한 것이 우리 측에서 한 게 아니다라는 해명까지도 해야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지금 그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아마 지금 당분간은 이 야권의 이 보선 승리로 가게 되면 또 다른 한 축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윤석열이 망해가는 여권의 이 범중도 여권 행태의 후보로 갈 리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여권으로는 지금 정권을 빼앗기는 그런 구도가 가시화될 때 과연 이 구도를 갖다가 극적으로 엎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고민하겠지만은 여권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유력 대선 후보도 마땅치 않은 상황 그리고 또 친문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여권이 좀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추가적으로 여권의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폭로되는 이런 이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이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힘을 잃었던 2007년 대선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질이 멸렬해져가는 거. 예. 일단 지금 만약에 이 판세가 그냥 굳어져서 만약에 지금 여당이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됐을 때 먼저 여건을 위주로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모델은 2011년도에 당시 여당이었던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고 난 뒤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먼저 딱 떠올리는데 이제 그때 비대위 체제가 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력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당시 의원이 주도가 돼서 비대위를 하면서 완전히 당 정체성하고 색깔을 다 바꾸면서 그 1년 동안은 본인이 사실상 대통령 아닌 대통령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고 MB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놔버리는 그러면서 완전히 당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또 핵심 아젠다를 경제 민주화로 갖고 가면서 완전히 터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만약에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성공했죠. 그 성공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같은 강력한 그런 이 당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대권 주자가 없다.
물론 뭐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당시 박근혜 의원이 당에 대한 장악력하고 그거하고 이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고 또 하나는 과거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적극적 개입은 안 하겠지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떠받치는 소위 말하는 친문 팬덤들이 아마 상당히 아마 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금 그 다른 차기 대선 주자가 대통령 임기 중에 뭔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이게서 가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이낙연, 미호도 다시 한 번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또 다른 가능성은 제3의 후보인데 과연 그 제3의 후보는 아마 친문 지지층들은 누군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2002년도 2%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노무현의 신화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인물을 찾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서 누구한테로 가느냐? 이재명한테 가는데 문제는 이 친문 이 지지층들이 이재명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큰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H 사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잘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오히려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백신론을 예치던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백신이나 예방주사를 맞을 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중증 환자인데 지금 치료제를 투입할 시기인데 문제는 그 치료제가 특효약이 지금 당장 찾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아노미 속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이 또 이 저력이 있는 이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걸 또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이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선 주자는 하루아침에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좀 방은 다르지만 2011년, 12년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차 교수께서는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이 그 서울시장 보선에서 패배했지만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해서 당명, 뭐 칼라, 이 기본 노선까지도 다 바꾸면서 대선에서 오히려 이 반전해서 이 승리를 했죠. 예. 그 경험이 과연 민주당에서 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헤아려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그 분석입니다. 우리 홍 소장님. 여야 나누어서 보면은요, 먼저 야당을 보면 저는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만은 오세훈 시장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서 야당의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나감으로 인해서 만약에 당선이 되어버리면 그나마 국민의힘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또 하나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권 언론에는 오세훈이 다시 소환될 수 있다. 당선되더라도 이런 말이 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어버리면은 사실상 이제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증발이 됩니다. 대권 주자가 없는 정당이 대권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소멸되는지는 옛날 민한당 사건 때 보면은 아실 겁니다. 민한당이라고 해서 당에 중진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유치성도 있었고 그 당시 조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대권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이 총선에도 무너지고 그다음 정벌했는데 이제는 총선도 아니고 바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권 주자가 없다면은 이 국민의힘은 설사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더라도 존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러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못 내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플랫폼 정당이라도 하겠다. 야권의 후보를 당선시켜주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그래 국민의힘을 플랫폼 정당으로 쓰겠다라고 동의를 해야만이 그나마 그것도 가능한 처지인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거죠.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없었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을 정당을 야권 내 다른 후보 누군가가 국민의힘을 플랫폼 정당으로 쓰겠다고 하면은 뭐 합당을 하면서 그래 하겠지만 그렇지 않겠다 그러면은
제3정당이 만들어지고 뭐 해체시키려고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국민의힘의 이 운명은 어떻게 될지 지금 장담하기 어렵다. 자, 우리 차 교수님 야당은 이야기 안 했는데. 네. 예. 일단 뭐 야당이 만약 그러니까 승리할 경우에는 야당은 상당히 야당도 저는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정치적 소용돌이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네. 그 소용돌이 자체가 혼란보다는 조금 더 발전과 좀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고통으로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제일 주목되는 사람은 결국은 만약 이길 경우에는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일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자기는 뭐 4월 8일 날 바로 집어갈 거라고 하지만 아마 바로 이어지는 그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여기 아마 어떤 식으로든 추대 형식으로 해서 아마 그 추대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야권 재편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키를 질 사람인데 문제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정치적인 욕심을 얼만큼 절제할 수 있느냐가 그건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오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거 우리 말 그대로 우리 혁신과 쇄신이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그 자체에서 딱 해서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결국은 그건 또 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는 발전적 해체를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힘을 베이스로 해서 플랫폼을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 야권 넘어서 중도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종인 대표가 자신이 기득권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죠. 윤석열 전 총장 입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딱 그 중심이 되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도 개인 들어와 이렇게 하면 윤석열의 뭐랄까요 이 좀 뭐랄까 파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난하게 치고받고 이런 경우에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식상할 수도 있다. 상당히 또 실망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이 이 과정에서 김종인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제3지대에서의 그런 이 구심점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발휘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 결코 쉽지 않은 그것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아마도 뭐 본인이 공언한 대로 아마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인은 합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본인은 합당으로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김종인 이 당 대표가 만약에 되고 난 뒤에 아마 합당 형식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들어와 입당 형태로 하자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또 상당한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확장된 플랫폼으로 해서 그러면 너희도 one of them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들어오고 그 윤석열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 개방형 이 플랫폼으로 해서 단 중심은 국민의힘이 되는 그런 식으로 가야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그 차기 대선에서도 상당히 좀 더 많은 이 인재들도 영입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이 지금 말처럼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힘든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이겨냈을 경우에는 그 본인의 지금 4월 8일 집에 돌아가겠다는 이런 이 공언과는 달리 아마 그러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의 윤석열, 안철수 같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또 이 셈법들하고 이 상당히 고차방정식인데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셈법이 그를 밟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유권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보선 이유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일단 뭐 현재 다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 부산을 야권이 삭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랬을 때 그 여건으로 보자면은 뭐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문레임덕이 본격화돼지고 이럴 때 그 검찰이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해왔던 속성대로 저는 검찰에 의한 현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일청화될 것이다. 이게 지금 팽팽하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그 형태인데 거기서 아마 검찰이 이번에도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 부분에서 전부 다 대검 부장 회의에서 고검장들을 참석시키고 대검 차장이 그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일청화 될 것이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문정부의 그 어려움은 더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늘 나왔던 이 당정청 전면적인 쇄신론이 부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 내각은 전 총리가 이제 그 사퇴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 있는 장관들이 이 일정 정도 어떤 계약 수준으로 바뀌지, 마지막 그 민심에 부응하는, 아마 이때는 좀 더 이렇게 중도적인 인물들로 이렇게 그 장관들이 이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 총리는 어쨌든 그 책임에 한해서 사퇴하면서 뭐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이렇게 대선의 여권의 제3후보로 아마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 문제는 이제 뭐 청와대가 뭐 개편을 한다 치더라도 당인데, 당은 지금 현재 5구 전당대회가 예상돼 있어요. 예정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참패로 이렇게 끝난다면은 당 대표만 바꾸는 5구 전당대회는 전면적으로 제가 볼 때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상대책위가 지금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꾸려질 거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차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이 여권에서도 참패하게 된다면 그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선 후보는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고 이낙연 대표도 당대표를 그만둔 상태에서 대선 주자가 거기 들어갈 수는 없는데, 살신성인의 어떤 정신으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대선 주자급이 어쨌든 대선을 포기하고 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 누구나 어떤 이후에 대선 행보를 갖다가 예상하지만 오히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본래 당대표 전문가인데 예,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는 거고, 이낙연 당대표도 또 인식의 어떤 전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당과 여권 전체를 갖다가 이 소생 되살리겠다, 쇄신의 전면에 나서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여권의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가 지금 대선 주자 1, 2위의 어떤 공방전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여권에서는 이해찬 전 당대표가 조금 거론된다, 그럴 경우에. 근데 이번 보선 책임론과 함께 그 자체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권의 그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과 함께 그냥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변화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이 당면도 바꾸고 칼라도 바꾸고, 제일 중요하게 당의 노선을 결국 나중에 보니까 바뀐 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민주화로 전면적으로 바꿨듯이, 지금 여당도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도 뭔가 그 이상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는 아마 당의 핵심 세력의 어떤 전면적인 개편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또 전당대회도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전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으로 계속 갔잖아요. 박근혜 때는 가고 대선 주자로 이렇게 그거를 했고, 선대위 체제로 이렇게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런 전면이 아마 여당의 운명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이 경기도지사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행보와 거기에 대한 친문들의 강경파, 저는 친문 어떤 저변층에서는 이재명 지지로 많이 돌아섰다. 이재명이 어쨌든 간에 정권 재창출을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그리고 촛불 민심을 갖다가 촛불의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속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어떤 이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또한 어쨌든 그런 변화의 흐름에 조응하는 본인의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이 카드도 내놓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이재명의 어떤 이 변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야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 교수의 어떤 이야기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편인데, 이것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권 단일화 때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 하는 안철수를 연일 공격했을 때 야권의 범야권의 그 중진들이 상당히 그 자리 사퇴해라 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다면은 향후 정계 재편과 대선 정부의 주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 열린 플랫폼을 말했어요. 이게 국민의힘 위주의 어떤 이전처럼의 여권 연대가 아니라 정말 그 보수 야권 전체의 전반적인 어떤 대연합, 어떤 면에서는 아까 발전적 해체까지도 지향하면서 뭔가의 변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지난번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여러 이 중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이 선대위 당 대변인이 한다면은 상당히 재밌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하여간에 지난 2011, 12년 경험도 있고 지난 몇 차례 큰 선거에 참패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지난 총선 때의 어떤 가오를 번복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 단일화와 서울시장 보선을 승리하게 된다면은 그 힘은 어쨌든 증명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한간에는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볼 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분명히 뭔가는 이 역할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래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면도 아마 주목할 부분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네, 그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이 못마땅한 사람 많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숫자가 없으니까요. 의외로 저자들이 서로 담합해서 견으로 가자라는 흐름과 한 축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분명히 그렇게 갈 거다. 왜냐하면 둘이 합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대권 주자들이라는 사람들이니까 합친다는 여야 대선 주자. 뭐 김종인도 사실은 뭐 그렇게 하고 싶지, 본인이 대통령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4.7 보선 이후에 야당발 개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국민의힘당의 당론은 저기 이원 집정부제예요. 그런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민심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황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야권발 개헌 가능성 뭐 없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정도 국민 여론을 주도할 만한 지금 처지가 될까 싶어요. 두 번째, 지금 여권 내에서 만에 하나 이낙연 대표가 후보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은 이재명 후보를 친문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정치 공급자들,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게 가버리면은 친문 그 정치 세력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 자꾸 이제 국민 여론 중심으로 보는데, 실제 여권 내에서도 거기 뭐 친문 세력이 이재명을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이야기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의도 스토리지, 국민들이 봐서는, 국민들은 그 친문 세력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게 국민의 힘이다. 저는 그래 봐요.